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TV 토론 취소를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에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에 첫 공개 행보로 부산을 찾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광주로 향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경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민주당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현재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다음 주쯤에 이제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각 후보별로 좀 어떤 셈법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1차 컷오프에서 가장 승자라고 꼽을 수 있다면 1차 경선 이후에 지지율이 조금 상승한 이낙연 후보를 승자로 꼽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한 경선 연기가 가급적이면 짧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본 스탠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여세를 몰아서 빨리 이제 이재명 지사를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뭐 딱 2주만 하자, 3주만 연기하자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는 거고. 네. 이제 반면에 1차 컷오프에서 집중 견제를 당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죠. 본인이 다시 이제 사이다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반격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일종의 냉각 효과가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 정도 연기하는 여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지 변신을 좀 안정성의 무게를 둔 이미지 변신을 꾀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전략 수정도 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좀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차 컷오프에서 쫓기는 입장이고 집중 견제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또 반면에 이제 다른 후보들도 네. 1차 컷오프에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그 득실을 다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 좀 쏠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번 이제 2차 경선에서는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도 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히나 추미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실이 이낙연 후보로 쏠려서는 안 돼요. 자신들이 가져가야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그게 뭐 3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중에 다음 경선을 준비하는 그 준비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말 바꾼다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각자 꼭 3주 연기하는 게 누구한테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이게 민주당 얘기긴 합니다만 야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워낙 코로나 지금 4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주자든지 경선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기는 이제 불가피한데 네. 과연 어느 정도 연기해야 각 모든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 아마도 민주당 같은 경우 9월 10일 날 이제 후보를 이제 최종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9월 21일이 추석 아닙니까? 네.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에게서 추석은 이제 추석에 이제 밥상머리 정치라고 해서 예.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많은 담론을 나누고 여론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물론 네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추석 때 전 가족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서 앞서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추석 전에 어떻게든 좀 끝내보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추격하고 있는 후보들은 추석 이후의 상황을 반전을 노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절충점이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던 두 차례 TV 토론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후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도 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진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특정 후보의 편들기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차 경선이 뜨거웠다 보니까 이러다가 부작용 심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사실은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사나 개인사까지 이제 들춰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당이라는 점이 특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특히나 방역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단계, 사상 초유의 4단계 거리두기에서
뭐 집 밖을 나오지 마라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인데 정치인들 할 거 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유불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나라를 책임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뭐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다소 불편하고 또 다소 좀 나한테 손실이 오더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자신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지 뭐 4단계 거리두기가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4단계 거리두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여권 경선이다. 네. 본인들은 여권 후보라는 점을 갖다가 조금 더 각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유불리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예.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그러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여권 후보에 답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비대면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사이다 이재명의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사실 지난 예비 경선에서는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사이다 이재명 어떤 공격수 이재명으로 돌아선다면 어떤 유불리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언의 수위가 좀 점잖했다. 뭐 그러니까 이게 패착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진단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탄산음료, 그러니까 사이다나 콜라는 톡 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스나 식혜가 톡 쏘면은 그게 맞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발언의 수위가 높았냐 낮았냐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가 문제였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사를 들춰낸 부분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 대표 공약이라고 했는데 그게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지지율 정체나 하락의 원인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언이 세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강조했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 나 이거 대표 공약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게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이다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그 사이다가 탄산음료 사이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의 수위가 높다고 해서 사이다가 아니라 네. 예.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 그게 본질인 거지 발언의 수위가 세냐 낮냐 이걸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이 지사의 이런 전략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박 교수님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일단 뭐 사이다로 돌아가겠다고 혹은 공격수로 돌아가겠다 이거는 저는 완전히 진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예. 보고 근데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이제 당연히 잘못될 텐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난 예비 경선 때 TV 토론을 통해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발언을 한다든가 혹은 본인의 대표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대한 어떤 후퇴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약간 실망감을 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약간 정책에 대해서의 불신감, 그다음에 어떤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안정감의 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면서 지지율이 좀 약간 주춤하고 하락 국면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잘못 진단해서 사이다 발언이 없었다. 나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수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건 완전히 오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예.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그래서 저는 이 TV 토론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이 취소 결정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의 이 대유행의 문제 속에서도 동시에 근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TV 토론만큼 국민들이 그 사람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TV 토론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하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검증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실제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 본인이 되었을 때 어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의 정책들, 자기가 내놓았던 것들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공격적인 발언을 전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적통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 모두 자신이 이제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후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당내 기반이 착한 이 이재명 지사를 좀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적통 논쟁이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시대는 변하는데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의 4월 총선에서 또 그 이후에 심지어 상대적으로 젊은 586 의원들마저도
꼰대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지 이거는 완전히 적통 논쟁 얘기하는 거는요. 예. 굉장히 뭐 유체 이탈 화법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적통성 얘기하면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결집도 당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발언들은 이해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다음 정권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통성만 얘기한다면 그 변화의 흐름은 어떻게 쫓아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그랬는데 이 적통 논쟁으로는 이 꼰대 이미지를 절대 탈피할 수 없다. 좀 그런 점에서 경선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과연 이런 적통성 가지고 2030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논쟁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역시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언급이다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예,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될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를 계승했느니 누구의 후임자니 이런 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 당원들을 이제 겨냥해서는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만 이게 더 많은 그 어떤 국민들의 표를 잃게 되는 저는 그런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실제로 그다음에 또 적통이라고 과연 누가 또 주장할 수 있는지 또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을 할 때 정말 얼마나 이게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낙제점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통 논쟁에 뛰어든다? 저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 새로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들은 과거로부터 자기를 계승하는 것이 그것의 중요성을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겠다. 이런 부분에 훨씬 비전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측면으로 선거의 캠페인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야권의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야권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광주로 향했고요. 오늘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어떤 헌법소 의지 이런 걸 보임과 동시에 호남 민심을 잡겠다 이런 의지도 읽히고 있는데 최근에 그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는 양상이어서 이번 행보가 어떤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5.18 묘역에 광주에 가는 거는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그 행보 하나만으로 주춤한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그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이제 대선 후보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인 행보가 소위 해서 전원 정치라고 해서 누군가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예.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1대1로 뭐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자 1대1 대담을 통해서 아주 단발적인 면담 이후에 아주 단발적인 메시지만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시대 상황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떤 담론, 시대적 담론을 갖고 있고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좀 내면의 세계를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전부 기획적 일정과 기획적 메시지만 갖고 승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준비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라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되고 나서는 늘 실패해 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분이 지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고 공부해 갖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5.18 묘역 참배 같은 거는 기획 일정상 좀 좋다고 봅니다만 이런 일정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저 국민 앞에 그 날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정말 철학과
그다음 비전을 제시하는 쪽에 좀 집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무언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 전 총장의 어떤 최근의 지지율 주춤하는 양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비슷합니다. 광주를 안 가서 지지율이 정치되는 게 아니고 진중권 교수나 뭐 진보 인사들을 안 만나서 지지율이 정치되는 게 아니다.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결과냐?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로 했다. 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중용하겠다. 또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라인으로부터 나는 정책을 갖다가 공약을 갖다가 지원받기로 했다. 또는 반기문 총장을 만났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은 외교 정책은 이러이런 비전으로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향후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국민들에게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만나고 나면 사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악수하고 그냥 사진 찍고 그걸로만 끝나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준비된 사람이 맞느냐. 국민들에게 뭔가 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 방향과 비전은 없고 반문만 보이는 거예요. 반 문재인만 외치고 있고 비전이 없으니까 이 사람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물음표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뭐 앞으로 뭐 그 정책들은 다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을 갖다가 다른 후보들처럼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얘기하면은요 차별성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가면 공약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문제는 방향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을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 문재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했듯이 예. 또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듯이 뭔가 윤석열만의 어떤 비전과 방향, 철학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소위 야당 지지층조차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니까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봅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비전 제시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두 분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재헌절을 맞아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그간의 통치행위가 헌법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을 날렸는데 입당한 뒤에 낸 이 첫 정치적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좀 첫 번째 메시지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일견 뭐 그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우리가 87년 이후에 지금 34년 지나서 지금 7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 7명의 대통령을 배출해 온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현재 현행 87년 체제의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은 잘 돼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7명의 대통령이 다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이 잘하면 운영을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 국가의 기본 질서가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법과 제도의 문제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갖고 어떤 자꾸 사람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은 운영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분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에 가서 뭐 예를 들어 재청권 문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총리가 당연히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어쨌든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국무총리를. 그래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에 재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청권이 무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 있는 헌법의 내용, 그것이 정치의 현실에서 왜 이렇게 왜곡되어 오고 있고 잘못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 필요성도 느낄 텐데 저는 그 첫 번째 메시지에서 굉장히 그 정치에 대해서 깊이가 없다는 실망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개헌론과 관련돼서도 소신을 밝혔는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최 전 원장이 이 개헌을 공약으로 좀
들고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좀 거리가 있는 발언이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좀 의외의 발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최재원 원장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한 이유가 소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층의 결집을 뭘로 이뤄낼 거냐. 개헌론을 고리로 해가지고 소위 야당의 과거의 중진들, 이상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좀 조직적인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헌론에 대해서 선을 딱 그으니까 예. 좀 의외의 발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개헌을 반대하거나 개헌을 찬성할 때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국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개헌을 반대하는 겁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을 국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로 갔을 경우에 국회의원들끼리 지들끼리 다 권력 나눠 먹게 하는 그 꼴 보기 싫어서 개헌 반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제의 문제나 또는 내각제의 장점, 단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개헌을 찬성을 하던 개헌을 반대하던 대안이 있어야 된다. 아까처럼 도덕주의적으로 자기가 집권하면 나는 헌법 정신 내에서 잘 운영할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그럼 이제까지 왜 안 됐는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이 부분을 갖다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예.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헌을 좀 적극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를 낸 건 의외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략적으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저는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최 전 원장이 첫 공개 행보로 부산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봉사 활동을 첫 공개 일정으로 잡았는데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재원 원장의 최고의 약점은 인지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재원 원장의 최고의 강점이 뭐냐? 사람이 임명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파도 미담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장점,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산에 가서 봉사활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이 임명 당시에 주변 사람들 봉사활동을 많이 했던 자기 헌신적인 모습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를 삼는 거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봉사활동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 봉사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 따라야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봉사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후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만나서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 세력의 교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제 기성 정당과 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제3지대의 어떤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주로 이제 제3지대를 이제 선호하는 그 메시지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에서 얘기하는 정권 재창출, 야당에서 얘기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항상 옛날에 안철수 대표도 그랬고 제3지역을 이제 선점하려는 분들이 나오는 거고 저는 김동연 총리 같은 경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행보로 가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서 머물러 있지 무소속으로 있지만 국민의힘에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좀 전제로 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오기에는 자기가 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제3지역에서 텐트를 차리고 나서 결국 여와 야의 각 대선 주자의 후보의 흐름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보고 네. 저는 김동연 그 부총리가 이제 정치 참여를 이제 거의 선언한 것인데 이거 보면서 참 비애를 느끼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분들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전부 나와갖고 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아직도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진짜 각성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 에 대해서는 제3지역에서 머무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떤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본인의 신념에 기초해서 어쨌든 결국 한국 정치가 개헌을 통해서 어떤 정치 질서를 정치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양당 질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념을 빨리 정리를 하고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어떤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뭐 야권 내 빅텐트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전략적 행보로서 아주 좋은 판단을 했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후보로 영입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야로 갈 거냐, 여로 갈 거냐 이제 분석이 굉장히 전망이 엇갈렸는데 일단 제3지대를 얘기하면서 이준석 현상에서부터 배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 교체를 얘기한 타이밍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야의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서 막판에 소위 여권과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만약에 지지율이 출렁거려서 변화가 생긴다면 야권하고도 막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기동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동의 여지를 통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좋은 거고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막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그럼 바로 차기 주자로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금 국민들이 어떤 그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이런 바라는 바램과도 맥을 상통하고 또 여야의 어떤 행보의 확장성 측면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그리고 소위 정치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할지. 사실은 뭐 정치 교체보다 중요한 건 그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다 실패했었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내용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측면에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행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